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강사 변종대입니다.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제 소개와 앞으로 하게 될 강의를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삼성항공,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를 거치면서 생산팀장, 물류팀장, 품질팀장, 기술경영팀장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기업, 특히 이제 공장의 운영,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쪽 일을 주로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장 운영 부분이 디지털 전환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과거에는 품질 생산 관리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제조 디지털 전환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ICT를 활용한 품질 관리, 재고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지니어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제 또 기업이 아닌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재능 기부 강의를 제가 또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고도 있고요. 비영리 대상 단체 대상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식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강의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통해서 강의 자료가 전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BBUGSS 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에 이 모든 강의 자료가 공유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제 상세 프로필 연락처 물론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제가 들어가는 교육기관들 여러 군데 교육기관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하는 스케줄, 유무료 강좌들이 열립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료 강의에 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스케줄이 연간 스케줄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강의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자료들, 혁신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업로드를 하고 이런 스케줄들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제조 디지털 전환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 밴드로 가입을 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사전 안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스토리 에피소드 중에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수치라든지 정확한 연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분들이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강의를 조금 재미있게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은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스마트 팩토리 하면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을 강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재미있게 들었다. 하루 이틀 3일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 스토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양해를 부탁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부분과 엔지니어링 싱킹 문제 해결, 엔지니어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신사업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할지 이 세 부분 주로 강의가 될 거고 중간중간에 혁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초점은 제조 디지털 전환 1장부터 10장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강의 내용이 됩니다. 하루 7시간, 8시간 하게 되면 거의 한 100시간이 넘는 강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끊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한 100회 정도, 150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엔지니어 문제 해결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시대, 신제품, 신사업 개발 이 강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의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이 강의들을 여러 기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지, 요 각 강의에 대한 소개 자료는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첫 시간, 혁신과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열렸었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에 아주 급격하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사실 이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는 이 사건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디지털 전환은 뭐지? 스마트 팩토리는 또 뭐고? 인공지능은 또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급관심을 갖게 됐죠.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017년도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랬어요. 이때 주재 연설자로 나선 분이 바로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에서 삼성의 혁신을 10년 넘게 주도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동경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요시카와 료조 씨가 이렇게 연단에 올라서 주재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연단에 올라서 제일 처음에 화두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본이랑 독일이랑 품질 수준이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한두 개 기업이 아닌 그 나라의 그 산업 전체, 특히 제조업, 그죠? 그 제조업 전체의 품질 수준이 독일과 일본 격차가 한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는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년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럼 우리 한국하고는 도대체 몇 년 정도 벌어져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우리 기업들을 다니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품질 수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최소 20년 정도는 벌어져 있지 않을까? 많게는 30년, 그래도 20년 정도는 벌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독일이 앞선다는 이야기일까요? 일본이 앞선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디가 앞서 있습니까? 품질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요? 일본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품질은 아직까지 어디가 1등입니까? 예, 일본이 1등입니다. 일본은요, 197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 품질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사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독일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을 벤치마킹하죠. 그죠?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지금 그나마 일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은 1등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 또 어떻게 이게 세계 품질 1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 보조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품질 1등은 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독일 1등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독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 인식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하면 독일 아닙니까? 근데 뭐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JD 파워라든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자동차 품질 1위 브랜드는 어디입니까? 벤츠예요? BMW예요? 아니죠. 지난 20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어디죠? 바로 일본의 렉서스입니다. 렉서스가 1위고요. 이 1위는 2위하고는 3위하고 2, 3위 그룹하고는 격차가 꽤 벌어져 있어요. 압도적으로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렉서스가 1위고요. 그 다음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또 토요타예요. 근데 재밌는 건 토요타, 렉서스 둘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둘 다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죠? 3, 4위 그룹에는요. 닛산이라든지 혼다, 특히 혼다가 눈에 띄죠. 뭐 스바루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한 5, 6위권 정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벤츠가 나타나고요. BMW는요. 저기 22, 30위권이고요. 아우디는요. 뭐 아우디, 폭스바겐, 뭐 볼보, 또 뭐 제규어 이런 차들, 랜드로버 이런 차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계 소비자들이. 그 돈 주고는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현대기아는 한 몇 위 정도 들어갈까요? 단 현대기아는 뭡니까? 좀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돼. 현대는 짧은 기간에 품질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전하고는 우리가 자동차 모델로 따지면 NF, LF 소나타 그 전과 그 이후의 현대자동차 품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는 NF 소나타 아니면 LF 소나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현대 품질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거요. 넉넉 잡고 5위 안에도 잘하면 들어갈 겁니다. 그죠? 현대 품질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렉서스가 그 벤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아닙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말하는 1등은 렉서스입니다. 자, 근데 이 유시카와 료수 이분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일본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 우리 일본의 고민은 뭐냐? 품질은 우리 렉서스가 1등인데 사람들이 왜 벤츠를 사냐죠. 품질은 렉서스가 제일 좋은데 왜 사람들이 벤츠를 사냐 그죠? 그것도 돈을 더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일본이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품질은 렉서스가 1등인데 왜 벤츠를 사죠? 승차감이 더 낫습니까? 승차감 어때요? 렉서스가 좋습니까? 벤츠가 좋습니까? 타봤어야 알죠, 그죠? 제가 우리 사장님들 차 한 번씩 타보니까 같은 등급이면 렉서스하고 벤츠하고 승차감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렉서스가 더 낫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대리기사님들이 인정하는 승차감이 가장 좋은 차 뭡니까? 역시 렉서스잖아요. 그러면 품질도 승차감도 렉서스가 더 좋은데 왜 사람들은 벤츠를 사냐 이거지. 그것도 돈을 더 주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강사님, 벤츠는 승차감으로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차감으로 타잖아요. 하차감. 하차감 모르세요? 이런 타봤어야 알지. 그죠? 하차감 그 내릴 때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내릴 때 주위 사람들 시선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목에 딱 힘주고 어깨 힘주고 가오 잡고 내리잖아요. 이야, 내가 세계 최고 명차 벤츠 타는 사람이야. 그죠? 목에 힘주고 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는 차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가 그냥 단순 이동 수단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냥 국민차, 뭐 캐스퍼 같은 거 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벤츠 타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과시 수단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시 수단으로 타려면 가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품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치를 벤츠는 인정을 해주는데 렉서스는 벤츠만큼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자, 이런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지 못하더라.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더라. 그죠? 여기서 뒤진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이태리 명품백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태리 명품백이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보다 품질이 더 월등해서 메고 다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백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 사지 않고 중국 제품 사지 않고 이태리 명품 사잖아요. 왜요? 강호 나오니까요. 예. 이런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일본이 실패하고 있더라. 여기서 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2007년도 7월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제품이 하나 세상에 출시가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줄을 서서 제품을 삽니다. 이 제품을 사고는 뭡니까? 인증사진을 올리고요.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그죠? 그렇죠.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가 된 해입니다. 예. 아이폰이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반응이 이랬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 왜 일주일씩 줄을 서서 제품을 샀습니까? 아이폰이 소니 엑스페리아나 삼성 애니콜보다 품질이 월등하게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이 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 폰으로 영화도 보고 앱 깔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이용하고 비행기 티켓도 예매를 하고 그죠? 지금은 이 앱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 서칭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그러지 않았죠. 70년대, 80년은 탄탄한 품질을 기반으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의 VTR도 내놨고요. 소니에서는 워크맨도 나왔고요. 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워크맨은 정말 갖고 싶은 선망의 제품이었습니다. 예.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이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 디지털 제품을 못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같이 이런 명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폰 같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 우리 경제가 이럴 수밖에, 그죠? 하다못해 일본같이 품질이라도 월등하게 뛰어났다 그러면은 또 괜찮은데 그 어느 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요시카와 료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수백 년 만에 한 번 맞이할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들을 당신네들은 맞이했다. 이 기회를 잡아라. 당신네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죠? 바로 ICT와 IT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IT, ICT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난 그 추석 때 독일 체코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체코에 있을 때, 야, 참 이 간이 희뜩 디비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도 몇 번 하고요. 야, 이제 내일이면 독일 가면, 독일 하면 좋아지겠지.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정말 답답해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해외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정말 발전한 나라, 독일, 미국만 가더라도 조금만 중소도시로 가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죠?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프라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구가 5천만, 4천만, 5천만이 넘어가는 중대형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주 유일합니다.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 규모가 작잖아요. 그죠? 중대형 국가 중에서는 아주 유일하죠. 이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다. 또한 이 인프라만 잘 되어 있으면 됩니까? 인프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그죠?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그 사람들도 뭡니까? IT, ICT를 전공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가장 많이,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1, 2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재들이
이 잘 갖추어진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조 디지털 시대에 공장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20년, 30년 후에는 한국은 세계 탑 레벨 국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당신네들 한번 해봐라.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이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우리 일본은 쉽지가 않다. 힘들 것 같다. 왜? 일본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 너무 젖어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한국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일본도 과거에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적이 있었죠. 그죠? 100년, 약 100년, 200년 전에. 그죠?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이 사회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막 거치고 있을 때 일본은 거기에 편성해서 한때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탑 레벨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한국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혁명을 이룬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 디지털 전환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강의가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강의가 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